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 딸만 셋인 집의 둘째입니다. 저에게 언니와 동생은 단순한 형제자매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힘들게 평생을 살아온 엄마를 위해 힘을 똘똘 뭉친 한 팀이라고나 할까요? 커오면서 정말 힘들고 서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냐고요? 그것도 있었지만 진짜 저희와 엄마를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와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대를 잇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옛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엄마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결혼하고 2년 뒤 저희 언니를 낳으셨어요. 그 2년 뒤에 또 딸인 저를 낳으셨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는 죄인처럼 사셔야만 했습니다. 아빠도 기집애들은 필요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셨고 자식이라고 해도 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이뻐하거나 귀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랑 살았을 때에도 아빠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안 좋은 기억은 몇 가지 있지만요. 어쨌든 저를 낳고 또다시 딸인 걸 알고 엄마도 많이 우셨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아빠뿐만 아니라 가끔 오는 고모나 작은 아빠도 엄마에게 구박을 잘했죠. 한 번은 할머니가 이렇게도 말하셨어요. 한수가 장손인데 이렇게 딸만 줄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어쩌냐? 차라리 은영이 쟤를 영준이 집에 줘버리고 기석이를 아들로 키워 너네가. 할머니의 말은 작은아빠네 사촌오빠와 저를 바꿔서 키우라는 말이셨어요. 반은 농담이셨겠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작은아빠도 그 말을 듣고 발끈하셨고요. 아니 아들은 알아서 낳아야지. 우리 기석이를 왜 달라고 그러세요? 저희 집은 은영이 쟤 필요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장손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딸내미들은 어디다 쓸모도 없고. 8살짜리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갖고 가라 싫다. 어린 마음에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말들은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요. 그 후 엄마는 다시 임신을 하셨어요. 제발 아들이어야 된다고 바라셨지만 결국 다시 딸인 제 여동생 은수가 태어났어요. 엄마도 절망하셨고 할머니와 아빠의 구박은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엄마가 갓난아기인 동생을 안고 펑펑 우시던 게 기억나네요. 은수가 울면 할머니나 아빠가 기집애가 시끄럽게 군다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기인데도. 그래서 언니랑 제가 눈치를 보며 은수를 많이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만 보면 딸만 주렁주렁 징그럽다고 혀를 차셨고 아빠도 고추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엄마를 타박하셨어요. 엄마 잘못도 아닌데요. 엄마 구박을 너무 하시니까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가시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밤잠을 설친 적도 많고 일어나서 더듬더듬 엄마를 찾은 적도 많을 정도였어요. 할머니와 아빠의 구박 그리고 고된 집안일과 농사일에 엄마는 늘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르셨어요. 아빠는 회사를 다니셨고 엄마는 할머니가 하시는 농사일을 거두르셨는데요. 집안일에 농사일에 저희 돌보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틈만 나면 구박에 잔소리에 사람 피를 말려대니 지금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버티신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맘때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웠고 할머니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엄마한테 들으니 아빠가 2집 살림을 하셨고 그쪽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라고 했다더군요. 외도하고 외간 여자에게서 아이까지 봤으면서 참 기막히고 뻔뻔하게도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더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을 엄마 보고 키우라고 했고 엄마가 거부하자 그럼 딸들 데리고 나가라고 이 집에는 딸 필요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잘못은 아빠가 했지만 엄마가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죠. 엄마는 그때 자주 울고 힘들어 하셨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게 저와 언니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랑 바람나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그 여자는 아들 데리고 당당히 저희 집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쓰러지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엄마는 아빠와 갈라서기로 하셨고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 셋을 데리고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할머니와 달리 외할머니는 저희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언니가 대학 입학했을 때쯤 지병으로 돌아가셨지만요. 아빠는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처음엔 양육비 명목의 돈을 보내주셨다가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더 이상 안 보내주셨대요. 엄마랑 그 일로도 아빠와 많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돈도 안 보낼 거면 앞으로도 아빠 행세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고 아빠도 원하던 바라고 하셨대요. 자기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으니 아쉬울 게 없다면서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 후 저희는 아빠랑도 왕래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집에 오시면 늘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자기 바쁘셨죠. 저희 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를 항상 도와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언니가 철이 워낙 빨리 들고 의젓했고 맞이로서 엄마에게도 힘이 많이 됐죠. 그런 언니 밑에서 저도 말썽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 형편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주눅들기도 하고 아빠가 없다 보니 왜 우리 집은 친구들 집처럼 평범한 가정환경이 아닐까 원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마디가 남자처럼 굵어지고 거칠어지는 엄마를 보며 저희를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시는 엄마를 보며 시체처럼 골아떨어져 주무시는 엄마를 보며 그런 투정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금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 다니는 도중에 친구와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친구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액만 15억 가까이 되는 쇼핑몰로 성장을 했죠. 저와 8살 터울인 막내 동생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딸만 줄줄이 셋 있다고 그렇게 구박받던 엄마. 하지만 저와 언니 그리고 동생은 그런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는 엄마가 굳이 일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는 형편도 여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해서 나가서 살고 있고 저와 동생은 엄마랑 함께 사는데 제가 버는 돈이 괜찮다 보니 엄마에겐 젊었을 땐 못 만났던 친구분들 만나시고 취미생활 하시면서 지내시라고 말씀드려요. 엄마도 딸들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산다고 고맙다고 잘 그러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쇼핑몰 사무실로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요. 고모도 같이 왔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인연 끊고 살다가 나타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빠는 제 쇼핑몰 사무실과 직원들을 보고는 제가 크게 성공했다며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옷 좋아하고 깔롱 부리는 거 좋아하더니 옷 팔아서 이렇게 성공한 거냐? 아빠랑 저 헤어졌을 때 저 완전 꼬맹이였고 언니 옷만 물려 입었어요. 그때도 예쁜 거 좋아하긴 했으니
엄마 화장품이나 몇 안 되는 팸을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긴 했죠. 그런데 그때 일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니 듣는 저는 좀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때 저한테 되게 관심 많으셨던 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빚고 와서 저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아버지인데 당연히 자식한테 관심 있지. 글쎄요. 제 생일이 언젠 줄은 아세요? 제 기억으론 저한테 하나도 관심 없으셨어요. 기억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건 기억나요. 지긋지긋한 딸내미들 다 팔아서 아들 하나 사오고 싶다. 그런 소리는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아빠 표정 완전 굳고 저도 정색하며 말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수경이가 너 쇼핑몰 엄청 잘 된다고 알려주더라고. 아빠도 너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수경이는 고모 딸이자 제 사촌 동생입니다. 전에 SNS로 연락이 왔길래 답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자기 엄마에게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보셨으면 됐죠? 이제 좀 가주세요. 저 할 일이 많아서. 예, 너는 몇십 년 만에 아빠 만났으면서. 그러니깐요. 몇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은 아빠가 아빠인가요? 제 말에 아빠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말하는 싸가지하곤 너는 아버지한테 그따위로 말해?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 입에서 엄마 소리 나오니까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따졌죠. 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수작 부리는 인간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뭐야?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고모는 아빠를 말려서 급하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건지. 게다가 이제 와서 왜 찾아온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날 엄마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고 엄마도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랑 동생에게도 혹시 너네 아버지랑 작자 찾아오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 후 저희 아빠는 안 오셨는데 고모가 저희 사무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솔직히 고모도 한통 속이고 똑같이 꼴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오는 건가 싶었죠. 무슨 일이신데 자꾸 불쑥불쑥 찾아오세요? 예,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네 고모 아니니. 할머니랑 합세해서 엄마 괴롭히던 그 고모. 이제 와서 착한 척하면서 사람 좋은 척하는 게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도대체 오신 용건이 뭔데요? 그러면서 고모 하는 소리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잘 사는 너네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 지 좀 됐는데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쌓였어. 너네 아빠는 그때 다니던 회사 실직하고 사업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 잘 안 돼서 요즘은 난리를 하러 다니고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영 문제야. 참나. 그때 아빠 발음 나서 다른 아줌마랑 새장가 드셨잖아요. 아들도 있다고 하고. 그 아들은 뭐 하고요? 아휴, 걔 얘기는 하지도 마라. 영철이 걔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양아치 다 돼서 걔 밑으로 돈 얼마나 들어갔는 줄 아니? 걔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할머니 들고 있던 논밭도 걔 사고 치는 거 해결한다고 다 팔았어.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나마 있던 돈까지 들고 날랐다. 그 엄마란 작자는 너네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진작에 도망갔고. 참 듣고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들 최고라며 엄마 맨몸으로 쫓아내고 저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던 아빠와 할머니. 저희 쫓아내면서까지 얻은 그 잘난 아들은 야무지게 아빠와 할머니 등골 빼먹고 그 와이프라는 여자는 도망가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나 너네 아빠나 생각 잘못한 거지. 너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 말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품고 가야 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잘 되면 내 자식이고 못 되면 남의 자식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라 아빠도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지. 이제 와서요?
됐다고 하세요. 저희는 아빠 없이 잘 살았고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저희를 찾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구박하던 거 제가 잊은 줄 아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고모도 쫓아내 버렸습니다. 딸들은 다 필요 없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없고 아쉽고 필요하니까 저희를 찾나요? 화도 나지만 참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빠와 고모는 이번엔 동생 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동생은 저희 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고요. 언니는 그 얘기를 엄마에게 전했어요. 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길로 동생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연락받고 급하게 갔고요. 동생 학교 식당 휴게실에서 동생과 아빠, 고모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 엄마 그리로 다가가셔서 아빠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말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보며 엄마에게 따지셨어요. 얘네가 누구 애들이야? 내 새끼들 아냐? 엄연히 나는 얘네 아빠야. 자식 새끼들 다 컸으면 낳아준 아빠한테도 보답을 좀 해야지. 은영이 저기 집에는 사업 그거 좀 잘 된다고 아버지랑 고모를 개무시해? 당신은 애 새끼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도리어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언니나 너무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희를 막아서며 그러시더군요. 이봐요, 이한수 씨.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그 옛적의 김순정이로 보여? 당신이나 당신 엄마가 한통 속으로 몰아붙이고 따지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그때 그 김순정으로 보이냐고. 뭐야? 얘기 다 들었어. 아주 꼬라지가 혼자 보기 아깝다. 두 집 살림에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까지 봤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참 꼴도 좋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얘네 아빠였어? 얘네가 내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나 있었어? 내가 아니면 세상 구경이나 했겠냐고. 그 말에 엄마가 화가 끝까지 나셔서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뭐 좋은 세상이라고. 얘네한테 뭐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세상 보여줬다고 그따위 생색을 내는 거야. 애들 구박하고 애비로서 볼 꼴 못 보일 걸 다 보여놓고. 아빠?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얘네가 아빠가 어딨어? 당신 엄마랑 합심해서 나 맨몸으로 쫓아내고 얼마 되지도 않은 양육비 그것도 아까워서 1년도 안 주고 입 닦은 게 너야. 은진이 대학 등록금만이라도 보태달라고 자존심 구기고 부탁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딸도 없다고 싹 무시한 게 너라고. 네가 네 입으로 딸 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딸들을 찾아? 에라이 썩을 인간아. 엄마가 정말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주변에서 사람들 보든지 말든지요. 저나 언니, 동생도 그런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프더라고요. 엄마가 원래는 성격이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성격이다 보니 아빠가 그때를 생각하고 완전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죽일 듯이 악을 지르며 아빠에게 따졌고 아빠나 고모도 입만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다시는 내 딸들 찾아오지 마. 그리고 고모 너네 엄마 병원비 없으면 네가 나서서 돈을 벌던지 알아서 내. 어따 대고 구걸이야 구걸이. 한 번만 더 와봐. 그땐 내가 내 인생 걸고 너네들 다 요절내줄 테니까. 애 셋 맨몸으로 키우면서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내 새끼들 한 번만 더 찾아오고 건들기만 해보라고. 그렇게 엄마의 한풀이가 끝나고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엄마 정말 힘들게 저희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버린 거, 한 번도 찾지 않은 거 저희도 다 알고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온다고 얻으실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부 헛수고니까요. 이제 남남인데 뭐하러 서로 감정 상해야 되나요?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가 보기로는 아빠는 엄마의 분풀이보다 언니의 조용한 말에 더 충격을 받으신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모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나마 미안한 감정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언니 말대로 찾아와 봤자 헛수고라는 걸 알아서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저희도 아빠를 다시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아예 없이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다시 아빠를 마주한다면 그건 엄마한테도 죄 짓는 거니까요. 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저희의 인생은 엄마가 딸을 낳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그토록 엄마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와 할머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준 대가 지금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리 삶이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모든 것은 되돌려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요. 저희는 엄마가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만큼 그 사랑과 마음에 보답하며 앞으로도 엄마에게 잘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그 사람을 잊고 내 행복 찾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 엄마는 딸 낳아서 어디다 쓰냐고 엄마 구박하시던 할머니와 아빠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고 고생하셨으니 이제라도 더 행복하게 저희들과 좋은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해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식이라는 것도 의미가 크고 중요한 행사고요. 어떤 신부든지 결혼식 날만큼은 내가 제일 아름답고 주목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죠.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식장과 드레스, 저를 가족으로 환영해주는 시댁 식구들과 하객들의 축하. 저도 그런 결혼식을 당연히 바랬죠. 하지만요, 저는 제 결혼식에서 정말 황당한 일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말이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 결혼식 이야기가 아마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을 것 같네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이미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냥 파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고민도 진지하게 했었고요. 어쩌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제 마음속의 시그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결혼식을 엎을 용기는 없었어요.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혼식은 다 알린 상태였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파혼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결국 감행을 했는데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결혼 전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홍기는 꽉 찼을 때고 부모님도 따로 만나는 남자는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있는 건지 종종 물어보실 때였죠. 저 역시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없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도 하고 싶고 예쁜 아이도 갖고 싶었죠.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선은 좀 부담스럽고 소개팅은 좀 했었죠. 그러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중견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만 있긴 하지만 시댁 형편은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굉장히 활발하고 재밌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주선자의 말처럼 성격이 좋고 재밌었어요. 제가 좀 재미없는 성격이다 보니 남자는 유머러스한 남자에게 끌리더라고요. 저희는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어요. 그 남자도 저처럼 결혼 생각이 있었고 연애를 할 거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보니 그 남자는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많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하고는 다른 성격이라서 더 끌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고 저는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누나가 2분 있었어요. 2분 다 결혼하셨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친의 누나분들과 누나분들의 남편분들도 함께 와 있으시더라고요. 누나들이나 누나의 남편분들이나 다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괄괄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요. 한마디로 좀 기가 센 분들이었다고나 할까요? 누나들은 2분 다 옷 스타일도 확고한 취향이 있으신 것 같고 말투 자체도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첫 만남인데도 저한테 엄청 스스럼 없이 하시고 본인들 얘기를 거리낌 없이 저한테도 막 하셨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누나분들도 그렇고 다들 개성이 넘치신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받아보니 주말에 김장을 할 건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했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와서 김장을 도우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하신 건데 대놓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그러냐고 엄마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내키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미 가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참에 어머님하고도 가까워져야겠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찾아뵙고 김장도 도와드렸어요. 저희 엄마 김장하실 때 조금 거들어드리긴 하는 편이라 대충 할 줄은 알았어요.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사실 마음속에서 현타 아닌 현타가 오기도 했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주말에도 이것저것 알아볼 게 많은데 그 와중에 예비시댁 와서 장갑 끼고 김장하는 거 돕고 있으니까요. 정작 남친은 소파에서 쉬고 있고요. 하기는 하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바로 시집살이 시작인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김장을 끝내고 남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친은 수고했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참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땄다 생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어이없었죠. 그렇게 치면 남친은 저희 부모님한테 점수 따려는 노력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만 어머님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구태여 따지지도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 벌써부터 시집살이가 그려진다며 괜찮겠냐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어머님하고도 잘 지내봐야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양가 부모님 상견례가 다가왔어요. 식사 후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도 주고받으셨죠. 저희는 완전히 반반으로 결혼을 하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결혼 자금으로 각자 똑같은 금액을 한 통장 넣어서 쓰고 그걸로 집 구하고 가전도 하자. 전세 대출은 결혼해서 같이 갚아나가자라고요. 상견례 때는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잘 끝났는데 나중에 남친 하는 말이 각자 반반 해오기로 한 금액이 좀 모자라서 어머님한테 받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돈 빌려줄 테니 매달 이자를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남친에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자란 금액은 저희 친정에서 돈을 좀 보태주시기로 했고 남친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주시는 거고요. 부모가 무조건 자식한테 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실 여력이 되면 그냥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모자라는 돈 보태주시겠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님은 돈도 빌려주는 거고 이자까지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갚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어머님 돈에 대한 이자까지. 너무 황당한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통보하는 남친도 황당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본인이 어머님이랑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정확히 반반해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말했죠. 각자 해오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마련하자고요. 다만 어머님한테 드리는 이자는 남친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것도 황당한데 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혼수 준비하러 다니는데 신우 둘이서 혼수 살 때 같이 사면 싸다고 자기들 전자제품 바꿀 거 있으니 구경하러 같이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싸지면 또 얼마나 싸진다고 동생 혼수 보러 다니는데 기어코 같이 가자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좀 싫었어요. 하지만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그러자고 누나들을 부르더라고요. 큰 신우는 청소기, 작은 신우는 세탁기 이렇게 바꾼다고 했거든요. 저는 좀 편하게 남친하고만 다니면서 골라보고 싶은데 남친은 오히려 누나들은 결혼을 먼저 해서 더 잘 안다면서 같이 다니는 게 이득이랍니다. 오히려 다니는 동안 제가 고르는 거 촌스럽다, 별로다, 비싸기만 하다, 입만 무진장 대고 그 와중에 다리 아프다, 좀 쉬자, 커피 한잔 하자, 징징거리기도 엄청 징징거려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니는 것 같은 정도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혼수 다 고르고 전자제품 매장 직원하고 비용 상담을 하는데 신우들은 자기들이 더 나서서 뭐 더 끼워줄 거 없느냐, 이렇게 많이 샀는데 사은품 없느냐, 사은품 줄 거면 우리도 챙겨달라 막 그러더군요. 저 진짜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친 말 자기 누나들 진짜 생활력 강하고 알뜰하다며 저런 모습은 배워두면 좋답니다. 저는 그쯤에서 남친도 그렇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랑은 너무 결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친이나 남친 가족들은 그게 저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가 김장시키는 것도, 동생 혼수 준비하는데 기어코 껴서 자기들 전자제품 싸게 사려는 것도, 아들 장가 보내주시면서 주는 돈 나중에 갚고 이자도 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결혼 준비를 물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해놨고 파혼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저를 어떻게 볼지, 저는 어떻게 될지, 부모님은 얼마나 민망하실지 그런 생각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흔히들 말은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곤 하지만 당사자 입장이 되면 파혼을 해도 주변 사람들 입에 내내 오르내릴 테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인생이고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그저 다른 사람들 보는 눈만 신경을 썼던 거죠. 게다가 제 결정에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게 거슬리기는 하는데 파혼까지 할 만한 일인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 촉은 이건 아니다, 결혼하지 마라를 외쳤지만 저는 결국 어영부영 흐지부지한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결혼식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남친과 남친 가족들 모두 제 기본 상식과는 많이 다른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제 결혼식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대환장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신우 두 분의 옷차림부터가 예사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큰 신우는 조선시대 기방에서나 볼 법한 시스루 한복을 입으셨고 작은 신우는 하얀 당이에 은박꽃 모양이 덧대어진 분홍 치마를 입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희 작은 신우가 신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딱 신부 한복 같았거든요. 동생 결혼식인데 신우들이 더 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워낙 성격들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식에까지 그런 튀는 옷차림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식이 진행되기로 했는데 저는 식 시작 바로 전에 담당 플래너한테 또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큰 신우는 7살, 6살 연년생 딸이 둘 있었는데 바로 그 큰 신우의 딸 2명이 화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소리였고요. 알고 보니 큰 신우가 아이들 화동을 시켜주고 싶어 해서 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플래너한테 말을 해서 화동 입장도 하겠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플래너가 오히려 저보고 신랑님하고 얘기 안 되신 거냐며 되묻는데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어찌됐든 식은 시작됐고 화동들도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낯을 너무 가리는 겁니다. 꽃을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하게 서서 낯설어하고 둘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겁이 나는지 울먹거리를 하고 있고 도저히 식 진행이 안 될 정도였죠.
그나마 큰애가 꽃을 조금 뿌리긴 했는데 그것도 두어 송이 정도였고 그것마저 거의 패대기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도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큰 신우의 남편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버진로디에 난입해서 본인 딸들한테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까지 찍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벙찐 얼굴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신우 남편은 폰 들고 여기 보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하객들도 황당해하고 예쁜 드레스 입고 화동하려는 딸들이 귀여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처남 결혼식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은 밑에서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결혼식 관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려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히신 얼굴이고요. 내 예비시댁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상상 초월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여차저차 식은 진행이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식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님 쪽으로 저와 신랑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흐느끼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대성통곡이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 저렇게 우시지?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신랑 쪽을 봤는데 갑자기 신랑까지 울먹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님한테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5분 가까이 울었어요. 그냥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자꾸 자기 엄마를 큰 소리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신랑과 어머님 둘이서 그러고 있는 동안 저 혼자서 뻘쭘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시간으로 치면 5분 정도일 텐데 제가 느끼기엔 1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순간이 너무 아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누가 보면 아들이 저한테 팔려가는 줄 알겠더라고요. 하객들도 황당해하고 특히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히신 얼굴들이고 나중에 너무 과하다 싶었는지 둘째 신우가 와서 신랑을 토닥이며 그만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죠. 저는 신랑하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애틋한 사이인 줄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저는 훌쩍이는 신랑과 남은 식을 마무리했고 그렇게 제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그날 뷔페에서도 그렇고 나중까지도 사돈의 팔종까지 두고 내 결혼식 얘기를 했대요. 그런 황당한 결혼식 처음 봤다고요. 저는 정말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너무 주책인 것 같고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결혼식을 완전 망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고요. 제가 남편한테 어디 팔려가냐고 꼭 그렇게 어머님 붙들고 펑펑 울어야 되느냐 따져도 제가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엄마가 고생하면서 자기 키워주셨다 보니 여느 모자보다 더 애틋해서 그렇다면서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온 건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조카들 화동한다는 거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느냐 물었는데 큰 누나가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길래 그냥 플래너한테 바로 알린 거라고 하더군요. 특별한 일도 아니다 보니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고 하면서요. 제 결혼식이고 진행 자체가 달라지는데 왜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저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속상해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오히려 결혼식 잘 끝났는데 제가 예민하고 유난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려고 결혼식을 올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발리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이란 놈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그날 결혼식이 너무 속상해서 가는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울적했고요. 솔직히 그렇게 결혼 후에 잘 살았으면 이런 일들도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결혼식이 그때 그랬었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 남자와 잘 살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집착이나 간섭이 생각 이상으로 몹시 심했거든요. 어쩌면 결혼 전에 김장하러 오라 했을 때부터 이미 제 길을 먼저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지치게 했고 더불어 신우 둘의 간섭도 엄청 심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방관자에다가 자기 가족들이 저보다 더 우선인 사람들이었고요. 꾹꾹 참아가며 최대한 좋은 쪽으로 애써 생각해가며 1년 정도 같이 살았지만 결혼 생활 자체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러려고 한 결혼은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조건 만남이니 안마방이니 성매매하려고 검색한 걸 저한테 들켰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신랑이 성매매를 하려고 그런 걸 폰으로 검색했던 겁니다. 저는 내가 얼마나 최악의 남자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그 일로 심하게 싸우고 이혼하네 마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와서 왜 안부 전화 안 하느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소한 어머님이 놀라시고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한 말씀은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걸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며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 얘기 듣고 더 볼 것도 없다며 애 없을 때 그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은 기본이 없는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혼 경력은 생겼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빨리 결단을 내린 건 참 잘한 일 같아요.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너무 저랑은 안 맞아서 이미 파혼을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왜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후회를 많이 해서인지 오히려 이혼에 대한 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빨리 끝을 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들은 시댁 사람들 희한한 거 아니까 잘 헤어졌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평범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살다 보면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빨리 멈추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개념도 없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파혼할 용기가 없어 흐지부지 결혼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살면서 내 촉이나 느낌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식 망친 것 같고 제 결혼식 온 사람들이 제 얘기 안주거리 삼을 것 같아 싫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또 다른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보니 이제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좀 더 가볍게 말할 수 있게 되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반년 전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끝낸 2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과 양육권 소송까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일이든 끝은 있기 마련인가 봐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인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고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어졌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죠.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몹시 순조로웠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시부모님 1억 5천, 저희 부모님이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시부모님이 큰 돈을 지원해 주시는 것만큼 시댁과 좀 가까이 집을 구했으면 하셨습니다. 결혼 전 몇 번 만나뵌 시부모님은 성격이 쿨하고 좋으신 분들 같았고 또 시댁이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동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동네에 신혼집 구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은 워낙에 난임 부부도 많고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데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으니 너무 좋았죠.
양가 부모님도 다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10달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후 6달까지는 출산 휴가를 쓰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진 시부모님과의 왕래가 많지 않았는데 확실히 출산 후부터는 왕래가 많아졌어요.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또 저희가 시댁에도 자주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게다가 아이 사진도 자주 보내달라고 하시고 화상통화도 거의 매일 하기를 원하셨죠. 자주 못 보는 것도 아닌데도 화상통화를 매일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2, 3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대신 사진이나 동영상은 틈틈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저는 회사 복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육아 도우미를 쓰기로 했어요. 원래 어머님께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느냐 부탁도 했는데요.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당신 허리가 좋지 않아 육아를 전담해서 해주실 순 없다고요. 아이는 자꾸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육아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조금 그랬지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니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이 꼭 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친정엄마는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육아를 도와주실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육아 도우미를 쓰기로 했어요. 비용이 꽤 크긴 했지만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저는 그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도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은 최소 돌 지나고 난 뒤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육아 도우미분을 쓰기로 했고 고용도 했습니다. 저는 4시 퇴근을 할 수 있어서 남편보다 비교적 집에 일찍 돌아오는데요. 제가 집에 오고 나면 도우미분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아이가 돌이 되고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더 이상 육아 도우미분은 안 쓰기로 했어요. 저는 4시에 퇴근을 하면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턴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나 회식이 좀 잦은 편이었기에 육아와 집안일은 거의 저 혼자의 차지였죠. 회사 일과 육아, 집안일을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꽤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은 야근도 많이 하고 더 힘든 회사를 다니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하고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너무 지치기도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 나서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나면 제 밥은 차려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때가 많았죠. 할 일은 산더미인데 체력은 떨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아이 밥은 먹여도 제 밥은 안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 밥 차릴 힘도 없으니까요. 그냥 굶거나 아니면 그냥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땐 매운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아이 일찍 재우고 나서 남편 기다리며 맥주 한 잔에 매운 떡볶이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그게 또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면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시댁에 갔고 어머님이 아구찜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아 먹으려고 했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양념이 빨간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라.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 말에 남편이 묻더라고요. 저보고 매운 거 좋아하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 묻더라고요. 자기가 매운 거 좋아해? 아, 가끔 땡길 때가 있더라고. 자주 먹진 않지만. 뭘 자주 안 먹어. 자주 먹더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죠. 제가 매운 걸 자주 먹는지 안 먹는지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이상하더라고요. 더불어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매운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싶기도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매운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걸 자주 먹긴 했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한테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 자주 안 먹어요, 어머니. 내가 다 알고 하는 소리야. 너 매운 거 좋아하고 잘 먹지 않니? 그런 거 너무 자주 먹지 마라. 위에 얼마나 안 좋은데. 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네, 적당히 먹을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지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어머님한테 나 매운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자기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 요즘만 좀 자주 먹지.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하시지? 엄마가 착각했나 보지 뭐.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운 걸 좋아하게 생겼나? 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후 어머님이 저에게 반찬을 잔뜩 주시면서 배달 음식 같은 거 자꾸 시켜 먹지 말고 이런 거랑 해서 밥 먹어라. 정식이랑도 배달 음식 그만 시켜 먹고 하시는 겁니다. 배달 음식이요? 너 그런 거 자주 먹잖아. 직장 다니고 바빠도 밥은 제때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렇게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아니면 굶고 그러면 나중에 몸 다 상한다. 살도 더 찌고. 가만 보니 너 결혼 초반보다 살도 많이 찐 것 같고 정식이도 살 제법 찐 것 같고 배달 음식 웬만하면 먹지 말고 좀 줄여. 라고 하시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니고 아이 보고 하니까 여유 있게 집밥 만들어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간단하게 먹게 되거든요. 아들 내 건강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시는가 보다 싶으면서도 저번에 매운 음식 얘기도 그렇고 배달 음식 자주 먹는다고 뭘 직접 들으신 것처럼 왜 확신해서 얘기를 하시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시켜 먹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어머님. 그런 건 정식 씨한테 들으신 거예요? 듣긴 뭘 듣니?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밥 안 해 먹고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 잘 시켜 먹는다고 하길래 너네도 그런 거 같아서 한 말이지. 특히 수영이 너는 살이 좀 많이 쪘어.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건 애기 낳고 찐 살이 안 빠져서 그래요, 어머니. 그럴수록 네가 관리해야지. 피곤하다고 집에 와서 소파에 늘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엄마들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니.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움직이고 집안일도 하고 먹을 것도 직접 만들어 먹고 그래야 살이 안 찌는 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기분이 묘했죠. 어머님이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요. 뭔가 찝찝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허리 디스크가 좀 안 좋거든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는 허리 디스크 증세가 더 안 좋아졌죠. 그러던 금요일 저녁에 아이를 안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삔 것처럼 허리를 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겁니다. 다음날 아침 겨우겨우 병원에 갔고 디스크 염증이 심하다면서 디스크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사는 오히려 맞고 나서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효가 퍼지면서 오히려 맞고 나서 더 아픈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주사 맞기 전보다 더 허리가 아팠고 나중에는 거동조차 불편해서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허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경직이 자꾸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그 주말 동안 저는 침대에 내내 누워있고 남편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물론 돌본다고 해봤자 아이한테 TV 틀어주고 본인은 드러누워서 폰을 봤지만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거동도 힘든 상태로 안방 침대에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이틀이 지나가고 저녁쯤이 되니 그래도 허리가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려는데 마침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이 보여준다고 화상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 그날도 화상통화를 거신 것 같았죠. 엄마. 수영이 어디 나갔니? 네? 어머님은 전화를 하자마자 남편더러 제가 어딨냐고 물어보셨어요. 수영이 집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요. 아, 집에 있어요. 방에요. 방에 있어? 그런데 무슨 코빼기도 안 보여? 너한테 애 맡기고 지는 뭐 하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도 당황해서 저를 보더니 아, 저기 수영이 나오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게 다 무슨 소리지? 코빼기도 안 보인다니? 어머님이 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말하시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이 화상전화를 보여주니까 옆으로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영아, 너 근데 안색이 별로 안 좋다. 혹시 어디 아파?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인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맞고 나니 허리가 더 아파서요. 방에 내내 누워 있었어요. 아, 그랬니? 디스크 주사 그게 잘못 맞으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 병원 안 가봐도 되니? 좀 지켜보다가 내일쯤 가보려고요. 그래. 난 또 푹 쉬어라. 잘 쉬어야 빨리 낫는다. 예. 세윤이 좀 보여다오. 예, 잠시만요, 어머니. 그렇게 아이를 비춰주고 통화를 좀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표정이 확 굳었죠. 근데 자기야, 어머님하고 자기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던데? 응? 뭐가 이상해? 어머님이 내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어디 갔느냐고 하셨잖아. 마치 어머님이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엄마가 통화하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잖아. 근데 자기가 안 보이다 보니까 어디 나갔나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는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어머님한테 다 일러 바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꽤 있더라고요. 어머님 말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다 따랐습니다. 효자라서 그런다기보다 어머님 말이면 무조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고 거절할 생각조차 안 하는 마마보이인 것 같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자주 집에 오시거나 시댁으로 자꾸만 불러도 무리할 정도로 화상전화를 자주 요구해도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죠. 매일매일 틈틈이 아이 사진 보내드려야 되고 화상전화 해야 되고 저는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하고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통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하고는 2,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통화해야 되고 1, 2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되고 평소에 카톡도 자주 드려야 되고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 라면서 이해하려고도 했지만 한 번씩 저도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 행동이 너무 과하다 싶고요. 게다가 심지어 어머님이 뭔가 저를 감시한다는 느낌까지 드니까 더 싫은 겁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던 와중 주말에 모처럼 엄마랑 만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또 이번 주? 안 돼. 엄마가 삼계탕 해준다고 해서 가기로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번 주에 갔으면 됐지. 무슨 이번 주에 또 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한 달에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왜 자꾸 시댁에 가야 돼? 엄마가 세윤이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충분히 많이 보시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하고 영상 보내드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화상통화까지 하고. 나는 솔직히 좀 섭섭하기도 한 게 그렇게 우리 세윤이가 보고 싶고 좋으시면 좀 돌봐주실 순 없었어? 우리가 세윤이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릴 땐 허리 아프다고 단칼에 거절하셨어. 그러면서 틈만 나면 사진 보내라, 전화하자, 동영상 찍어보내라, 찾아와라.
육아 도와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면서 애는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고 자기는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해? 자기가 우리 집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라고? 시댁 가서 시부모님이랑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힘들고 부담이지. 그럼 입장 바꿔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랑 그렇게 자주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통화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세윤이 사진이며 영상 보내고 안부 문자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 나는 남자잖아. 남자들은 그런 거 원래 잘 못해. 남자 여자가 어딨어. 누구는 그런 거 잘해? 아, 어쨌든 엄마가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 섭섭해 하시잖아. 그럼 나 빼고 세윤이만 데리고 가. 아, 어떻게 또 그러냐. 엄마한테 뭐라고 해. 왜 못해? 내가 보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 어머님은 아들하고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말고 기분 좋게 갔다 오자. 싫다니까. 자기나 가. 아, 진짜 이럴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남편과 저는 그 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저는 어지간한 일은 혼자 참고 삭히는 편이고 특히 아이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만 중요하고 자기 부모님 말만 들으려는 남편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어찌어찌 풀긴 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했죠.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엄마한테 말해서 시댁 가는 횟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번만 가달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계속 싸운 채로 있을 수도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고요. 느낌이 뭔가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다고나 할까요? 평소처럼 아이 사진이나 영상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왜 그러시지? 이상했습니다. 그냥 어머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어머님을 도왔죠.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맛있겠네요. 냄새도 좋고. 얼른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네? 억지로 와놓고 좋은 척 할 필요 없다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황당함을 느꼈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너 우리 집 별로 안 오고 싶어 하잖아. 내 딴에는 이제 가족이니 아들네 자주 보고 싶고 또 자주 봐야 더 정도 깊어지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영 불편했나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애 있는 데서 남편이랑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애 재워놓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던지 그런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휴, 요즘 여자들은 절대 안 지려고 해서 문제야. 나 때랑은 정말 다르네. 요즘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시집살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이제 다 됐으니 상 좀 펴고 행주로 좀 닦아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확신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싸운 거 어머님께 다 얘기를 했구나 라고요. 그 순간 정말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부부끼리 싸운 얘기를 어머님한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시댁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나랑 다툰 얘기 어머님한테 다 했지? 어? 뭔 소리야? 어머님이 나더러 애 있는 데서 왜 싸우냐고 뭐라고 하시던데? 자기 아주 웃긴다. 무슨 3-4살 애야? 부부끼리 싸운 것까지 어머님한테 다 일러? 안 일렀어. 내가 이러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러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자기랑 나랑 영 분위기가 안 좋고 쌀쌀 맞으니까 눈치채신 거겠지. 그럴 리가. 어머님은 뭘 다 들은 것처럼 말을 하시던데 우리가 싸우는 내용까지. 안 그랬다니까? 그럼 폰 줘봐. 어머님이랑 통화한 게 있는지 봐야겠어. 무슨 폰 검사까지 한다 그래? 캥길 것 없으면 어디 줘봐.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부끼리 싸우는 내용까지 시시콜콜 어머님에게 일러바치는 남편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폰을 봐도 어머님하고의 통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출발한다고 30초 정도 짧게 통화한 것 말고는 별다른 통화 내역이 없는 겁니다.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얘기를 했나 싶어서 들어가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봐도 남편하고 전날 저녁에 싸웠고 그 뒤로 풀고 나서 방에 들어가 바로 잤거든요.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로 시댁으로 왔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이러고 말고 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머님은 뭘 아시고 나한테 저렇게 뭐라고 하실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도대체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속에선 찝찝함이 너무 몰려왔죠. 어머님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남자 사촌동생이 제가 사는 지역 쪽으로 놀러 왔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온 김에 저도 보고 저희 아이도 보고 간다고 들른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그럼 저녁이나 다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근하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동생이 왔어요. 잘 찾아왔네? 택시 타고 왔거든. 자, 이거. 아휴, 그냥 오지. 뭔 선물이야. 에이, 어떻게 그냥 와. 백화점에서 세윤이 옷 하나 샀어. 아유, 참. 일단 들어와. 그렇게 사촌동생이 집으로 왔고 아이랑 같이 놀아주더라고요. 친구랑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보기로 했어. 아, 그래? 그럼 숙소는? 이 동네 근처에 모텔 같은 데 있으면 하루 자고 내일 친구 만나러 가려고. 에이, 모텔? 그건 좀 그렇다. 뭐 어때서?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작은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아휴, 됐어. 누나도 불편하고 매형도 불편하시지. 뭐 어때서 그래. 잠깐만 있어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정민이 우리 집 왔는데 당신 왜 안 와? 아, 오늘도 늦어? 알겠어. 우리 알아서 밥 먹을게. 근데 정민이가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는데 우리 작은 방 하나 빌려줘도 되지 않아? 뭐하러 애를 모텔방에서 재우겠어. 그래. 알았어. 남편도 굳이 뭐하러 그러냐면서 작은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촌동생에게도 전했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리고 남편이 원래 놓으면 저녁 같이 먹자고 했는데 회식이 있는 걸 깜빡해서 좀 늦는다네. 뭐 시켜서 간단하게 먹자. 배고프지? 그렇게 저는 족발을 시켰고 오랜만에 만난 정민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3시간은 흘렀고 11시가 다 되어갈 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사촌동생이랑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 저도 놀랐죠. 저는 사촌동생에게 방에서 통화 좀 하고 온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다! 어머님은 뭔가 좀 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정식이는? 아, 오늘 회식 간다고.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네? 저는 그 순간 등 뒤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 집에 누가 있는 걸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물어보시겠나요? 그게 무슨... 이 늦은 밤에 남편도 없는 집에 누구랑 있느냐고! 어머니, 저희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물어보세요? 내가 왜 몰라? 다 알지. 정식이는 전화도 안 받던데. 너 남편 몰래 집에다가 남자를 함부로 불러도 돼?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우리 집에 무슨 CCTV라도 달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제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이 이 시간까지 왜 안 가고 그러고 있어? 사촌동생 맞아? 어디 바꿔봐라.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아니, 제 집에 사촌동생 하루 묵고 가게 하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누가 있는지 어머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촌동생 확실해? 정식이한테 물어본다.
어머니, 제가 묻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됐다, 끊어라. 그렇게 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진짜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사촌동생도 놀란 눈치였죠. 누나, 괜찮아? 혹시 나 있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미안해. 너 때문 아니고 어머님하고 좀 일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마. 저는 사촌동생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머님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지? 생각이 드는 순간 번쩍 생각이 났던 것이 바로 홈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달아놓았던 홈캠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 벽면에 있는 서랍장 쪽으로 갔고 거기에 있는 홈캠을 봤습니다. 홈캠은 켜져 있었죠. 그 서랍장에 물건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홈캠에 대해 의식을 크게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혹시 이걸 몰래 보고 계셨나 싶은 겁니다. 홈캠은 과거에 육아도우미를 썼을 때 도우미분께 말씀드리고 설치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 만큼 불안한 면이 크고 일하는 틈틈이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분에게도 여쭤봤고 흔쾌히 허락하셨기에 합의 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다시 복직해서 일할 때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 등 한 번씩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했었죠. 후에 더 이상 도우미를 쓰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을 때 홈캠을 그만 쓸까도 생각했는데 남편이 보안도 되고 좋지 않느냐며 그리고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만 보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홈캠을 보기 위해서는 어플로 들어가면 되는데 관리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그 비밀번호는 남편과 저만 알고 있었죠. 별 생각 없이 그 홈캠을 놔뒀고 그 후엔 별로 의식조차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어머님이 혹시 홈캠으로 우리 집을 보고 계시나 싶었던 거예요. 그날 남편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저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남편은 새벽 늦게서야 집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사촌동생도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촌동생하고 같이 나가서 배웅 후 바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어머님과의 통화가 너무 걸리고 찝찝한 겁니다. 기분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연차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회사가 아닌 시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어머님에게 따져 물어봐야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죠.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그래라.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사촌동생이라고 하더니 갔니? 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집에 사촌동생 있는 거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저기 정식이가 얘기를 해줬다. 정식 씨가요? 그래. 무슨 소리세요? 어제 어머님이 저한테 정식 씨랑 통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통화했으면 사촌동생인 거 알았을 텐데 왜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이 밤에 사촌동생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하면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조차도 어머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너 그거 따지려고 왔니? 출근도 안 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혹시 홈캠으로 저희 집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잡아떼셨습니다. 홈캠이라니 그게 뭐야? 집 CCTV요. 전에 세윤이 육아도우미 쓸 때 설치했던 거. 그거 정식 씨가 보안캠으로 쓰자고 해서 냅뒀는데 혹시 그거 어머님도 보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 없거든요. 내가 할 일이 없니? 너네 집 보고 있게? 그런 거 안 본다. 너 그리고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정말 저희 집 안 보셨다 그거죠? 얘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왜 봐?
그럼 어머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어머, 얘 좀 봐라. 야, 너 적당히 안 해? 네가 뭔데 내 폰을 보여달라 말라 해? 어머님 만약 폰캠으로 저희 집 보고 계셨던 거면 저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냥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CCTV로 몰래 저희 집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아니, 본인만 떳떳하면 그만이지. 못 넘어가고 말고 할 건 뭐야? 입장 바꿔서 누가 이 집에 CCTV 달아놓고 어머님 감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뭔 자꾸 CCTV 타령이야. 나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폰 한 번만 보자고요. 너 자꾸 내 폰 보자는데 너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래?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대답을 못하자 더 큰 목소리로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얘가 좋게 봐주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시어머니 폰을 함부로 보자느니 그런 소리래? 너 정식이한테도 이러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우리 집 훔쳐보느냐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나를 뭘로 보고.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러려고 너네 결혼할 때 그 큰 돈을 보태준 줄 알아? 라고 역정을 내시는데 저는 소파 위에 올려져 있는 어머님 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어머님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틈에 갑자기 달려가 소파에 있는 어머님 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제가 갑자기 어머님 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어머님도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문 안 열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밖에서 어머님이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바로 어머님 폰부터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비밀번호 같은 건 안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어요. 홈캠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깔려 있었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바로 저희 집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그걸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녹음 버튼을 켜서 주머니에 넣은 후 문을 열었죠.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서 제 손에 들린 어머님 폰을 확 낚아채시더라고요. 너 미쳤니? 어머님이야말로 미치셨죠. 홈캠 어플 있고 저희 집 바로 볼 수 있던데요. 그동안 저희 집 훔쳐보니까 재밌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따지니 어머님도 좀 당황하신 얼굴이더라고요. 그게 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끝까지. 어머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네요. 어머님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사생활 침해하고 집 훔쳐보는 거 이거 범죄예요, 범죄. 범죄라니? 너 말 다 했니? 난 그런 적 없다니까. 어머님 이거 열어보면 그 기록 다 남아요. 저 그거 방금 확인했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너무 소름 끼쳐요. 어떻게 아들네 집을 이렇게 내내 훔쳐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 여태까지 어머님이 제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있었다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고 소름 돋고 화나요. 아니, 내가 그걸 자주 본 건 아니고 세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를 본 건 아니고. 이거 정식 씨가 깔아준 거죠? 멤버로 등록해놓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아니, 전에 정식이가 세윤이 좀 보라고 깔아준 건 봤는데. 와, 진짜. 저기 수영아, 일단은 진정 좀 해라. 그래, 미안하고 그거 지워라 당장. 내가 다시는 안 보마. 근데 나 너 본 적 없어. 세윤이 좀 보고 싶어서 본 게 다야. 할머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받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니? 어머니, 저 어머님 고소할 겁니다. 뭐야? 고소? 너 미쳤니? 그리고 저 정식 씨랑 이혼할 거예요. 정식 씨도 어머님도 너무 소름 끼치네요. 아니, 얘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그리고 고소는 무슨 고소야? 나는 세윤이 조금 본 거밖에 없다는데.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그걸로 저희 집 훔쳐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 이제 다 알겠으니까.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나려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 딴에는 세윤이 좀 종종 보고 싶었던 거야. 세윤이 보다가 네가 좀 보이고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두 마디 한 게 다다.
2, 3일에 한 번꼴로 화상전화 드려서 세윤이 보여드리고 틈만 나면 동영상이니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집 CCTV로 훔쳐보세요? 어머님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당장 지울게. 네가 지워, 지금 당장. 아니요, 그거 지우지 마세요. 그 집에서 제가 나갈 거니까. 그거 지우지 마시고 어디 계속 보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이 여태까지 홈캠으로 우리 집 다 지켜보고 계셨다. 네가 설치해준 거 다 안다. 어머님한테 아예 보라고 설치해준 거냐.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 훔쳐보고 있었다는 거 다 알면서 시침이 떼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 진짜 악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기막히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엄마가 세윤이 보고 싶다고 해서 깔아준 거라고, 그렇게 자주 보는 줄은 몰랐다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주 보든 아니든 자기 엄마랑 짜고 저를 속인 건 맞잖아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신물이 난다는 게 뭔 줄 알 정도로 질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고 어머님과 당신의 행동은 고소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그 후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고 어머님도 계속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볼 거고 사진이나 영상도 안 보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얼굴도 보기 싫어지고 여태까지 감시당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경악스럽던지요. 저는 바로 친정 식구들에게 알렸고 친정 식구들도 기함을 했습니다. 그 길로 이혼 의사 밝히고 어머님과 남편을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어요. 제 동의 없이 홈캠으로 저를 감시하고 대화도 엿들은 어머님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거듭 사죄를 했고 따로 녹음을 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 약간은 참작이 되었다더군요. 결국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 CCTV를 함부로 보고 감시를 한 것이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이 마무리됐고 남편과 어머님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최악으로 끝을 냈습니다. 어머님이 제 사생활을 내내 훔쳐보고 있었다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섭기까지 한 겁니다. 제가 몰랐다면 계속 저를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남편이 그 홈캠을 보는 것을 어머님이 옆에서 보더니 자기도 깔아달라고 했답니다. 세윤이 본다고요. 남편이 저에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굳이 저한테 왜 얘기하느냐고 몰래 깔아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라면 다 듣는 등신이라서 저 몰래 그렇게 깔아준 거고요. 자기 엄마가 해달라고 했다고 냉큼 어플 깔아주고 볼 수 있게 해준 남편놈이 가장 증오스럽습니다. 본인이 저 같은 상황이면 참을 수 있겠나요? 입장 바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CCTV 볼 수 있게 해주고 본인 사생활이 여태까지 다 보여줬다면 본인 기분은 어떻겠나요? 집에서만큼은 가장 마음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누가 저를 보고 있진 않을까, 감시하고 있진 않을까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가족들과 계속 지낼 바에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사는 게 100배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을 훔쳐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잔소리하고 따지기까지 했던 어머님. 벌금형까지 받고 아들 이혼까지 시킨 데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손주도 이제 보기 힘들어졌으니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두고두고 후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기 엄마 말이라면 범죄인지도 모르고 했던 남편놈. 그런 정신머리로 재운 생각 말고 엄마 치마폭에서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글로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연봉이나 복지가 최고 수준인 걸로 유명한 회사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공자였던 저는 애초부터 저희 회사를 목표로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희 과에도 저희 회사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스펙도 저희 회사에 맞춰 준비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지 다행히 합격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 분야인데다 연봉도 꽤 높은 편이다 보니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도 연봉은 훨씬 높습니다. 보너스도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 이름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서 누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 외국계 회사다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굳이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괜히 연봉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할 때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가 있었고 계약도 했는데 한창 짓고 있던지라 완공이 되려면 2년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완공되면 입주를 하기로 한 거죠. 새 아파트는 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 처음 살았던 아파트 전세 비용은 남편 돈으로 마련했어요. 시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셨고요.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 치를 때 전세 자금도 같이 합치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동서가 생기는 거다 보니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잘 웃는 얼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른들한테도 먼저 말도 잘 걸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스스럼 없이 가족 모두에게 잘 다가서고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결혼 전이긴 하지만 그냥 형님이라 불러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날 처음 본 사이인데도 거리낌이 없었죠.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친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참 성격이 좋네 싶어서 저도 좋게 봤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더니 저도 그냥 동서라고 편하게 부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어머님 아버님도 예비 동서에게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있었죠. 저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네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 형님도 일하세요? 맞벌이신 거죠? 네. 네라뇨.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 나도 일하지.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뭔데요? 라며 갑자기 제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저를 궁금해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웃으며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아, 그러시구나. 들어보니까 아주버님 좋은 데 다니시던데. 그럼 형님도 대기업? 나는 대기업은 아니고 외국계야. 근데 말해도 잘 모를 거야.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고 말하니 그때부터 동서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작은 회사도 좋은 데 많죠.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보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 좀 당황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리 친해도 월급 얘기까지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엄밀히 아직 정식 동서도 아닌 사이인데 대뜸 제 월급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 정확한 월급은 저희 시부모님도 모르십니다. 애초에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 그렇구나 하신 게 다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걸 내가 대답해야 되나? 그게 왜 궁금하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니 어머님이 옆에서 웃으시면서 한 200만 원 정도 벌겠지 뭐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동서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 보니 곤란해 보였는지 어머님이 대충 저렇게 말하신 거였죠. 그런데 동서가 200만 원 얘기를 듣자마자 좀 비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형님 옷 입으신 것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비싸고 좋아 보여서 돈 되게 잘 버시는 줄 알았거든요.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좀 벙찌더군요. 저 돈 잘 버는 것도 맞고 제 돈으로 옷이고 가방이고 다 산 것도 맞아요. 근데 어머님 말씀만 듣고는 갑자기 그때부터 저를 살짝 무시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본인 얘기도 하더군요. 저는 연봉 4천 정도 돼요. 이번에 진급했거든요. 주변에서 여자가 그만큼 버는 거면 꽤 잘 버는 거라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라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웃으면서 우리 민석이가 장가 잘 가는 거네 하시고요. 저는 좀 어이없었죠. 거기서 갑자기 내가 너보다 2배 이상은 번다고 말하는 것도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후로 시동생은 예정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한 번씩 만날 때면 동서가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게 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 생신 선물 산다고 같이 나가서 선물 고르고 식사를 했었는데요. 식사 후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윗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막 호들갑을 떨고 막으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됐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사줄게. 아, 됐다니까요. 형님 버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제가 어떻게 밥까지 얻어먹어요. 제가 살게요. 넣어두세요. 그러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벙쪄서 봤더니 동서가 웃으면서 에이, 농담이에요. 200 버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래도 밥은 조금 더 버는 제가 살게요. 카드는 넣어두세요. 하면서 본인이 계산을 하더군요. 자기가 월급이 더 많고 좀 더 잘 번다고 생각해서인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 좀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가 얼마를 벌든 동서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나요? 100을 벌든 200을 벌든 힘들게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자기보다 월급이 작은 것 같으니 은근 저를 깔아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동서가 내겠다 했으니 그래 잘 먹었어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간혹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낸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형님은 빠듯하시잖아요. 제가 낼게요. 형님은 좀 아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또 한 번은 시댁에 갈 때 제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메고 갔었는데요. 그걸 보고는 동서가 자기 혼자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살짝 형님, 이 가방 진짜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해서 그럼 진짜지 가짜겠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형님, 이거 돈이 얼마짜린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아. 아주버님 등골 빠지시겠다. 하면서 걱정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끝나고 보너스 받은 기념으로 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모처럼 산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사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돈 주고 산 건데? 네? 그러면 몇 달치 월급을 여기다 다 쓰신 거라고요? 세상에, 형님 통 크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말은 통 크다고 하지만 완전 저를 분수에 맞지도 않게 사치 부리는 인간 취급하면서요. 나 이거 보너스 받아서 산 거고 월급으로 샀다고 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다 라고 하려다가 내가 왜 이런 유치한 설명까지 해야 되나 현타가 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샀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 대꾸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형님, 어머님한텐 들키지 마세요. 형님 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샀다고 하면 어머님도 안 좋게 보시죠.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충고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진짜 왜 저래? 싶더군요. 그일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와 시동생네 부부는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드리던 금액으로 시동생네도 결혼하고 나선 똑같이 보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동서가 말해서 들어보니 시동생네는 저희보다 10만 원씩을 더 얹어서 보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동서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네요.
자기들이 저희 집보다 버는 형편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동서가 저를 상대로 우월감 느끼는 게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가짱키도 하고 또 짜증나서 제가 얼마 버는지 확 다 얘기해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재수씨 냅둬. 잘난 맛에 취해서 알아서 돈 더 많이 쓰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더 드린다는데 뭐 어떠냐? 자기도 재수씨가 돈 내고 그러면 그냥 땡큐 잘 먹을게 해버려. 라고 웃고 넘기는 겁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괜히 발끈하지 말고 착각하게 냅둬야겠다 싶더군요. 제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서가 돈으로 생색내면 그래 하고 적당히 받아주고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새 집으로 들어간 거라서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하고 가구나 가전도 좋은 걸로 들여놓았죠. 기다리던 제 집을 장만한 거라 너무 기분 좋고 예쁘게 잘 꾸며진 집을 보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여태까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장만한 거라 더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 후 집들이도 할 겸 시동생 부부를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집을 오게 되었는데 동서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집을 연신 둘러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아파트 입지도 좋은 데다 평수도 넓고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 보니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얼떨떨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 집 사신 거예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 대출 엄청 받으셨겠어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세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금리도 얼마나 불안정한데. 아, 형님 가만 보면 좀 허세 있으시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황당한 기분으로 웃었죠. 걱정 마 동서. 대출 조금밖에 안 했거든. 내년 안까지는 원금 다 갚을 수 있는 정도야. 집은 여지껏 내가 모아둔 거랑 그 전에 살던 전세금 뺀 거 합쳐서 했더니 대출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 제가 웃으며 설명해주자 동서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이 집 사면서 대출을 그거밖에 안 하셨다고요?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제가 여지껏 모아뒀던 돈이 얼마인지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동서 눈이 동그래지고 입도 뜨악하더라고요. 네? 아니 뭘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형님 그 월급으로 그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라길래 남편이 그러더군요. 재수씨, 이 사람 돈 잘 벌어요. 나보다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엄청 받는데 뭐. 동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더군요. 아주버님보다 잘 번다고요? 전에 월급 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 그랬지. 어머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진짜 받는 연봉으로 치면 그러면서 제 실제 연봉을 말해줬습니다. 듣는 동서 입이 뜨악하더군요. 도련님도 옆에서 같이 놀라고요. 와, 형수님 그렇게 잘 버셨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뭐하러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요. 근데 하도 동서가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와, 형수님 엄청 능력자시네. 그 정도 벌면 이런 집 살아도 되죠. 시동생은 저보고 능력자라고 추켜 세워주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서는 혼자 벙찐 얼굴이더니 저한테 갑자기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형님, 여태까지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 낼 일 있으면 제가 다 냈는데. 돈 잘 버는 동서가 내겠다고 먼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형님, 저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뭘 비꼬아? 자기야, 왜 그래? 동서가 심하게 발끈하니까 시동생도 당황해서 말리더라고요. 동서는 자기 혼자 얼굴 시뻘개져서 기분 상해하고 자기 혼자 돈으로 금 나누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지보다 훨씬 잘 버는 거 아니 창피한 거 보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준비해뒀던 식사도 했는데 그렇게 말도 많고 조잘거리던 동서가 혼자 기분 상했는지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식사 끝나자마자 시동생 옆구리 찌르더니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가본다고 하면서 확 데리고 갔습니다. 동서의 발끈하는 반응을 보니 앞으로는 그 알량한 돈 자랑 더 이상 안 듣겠네 싶어서 좋기도 했죠.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왜 자기를 여태껏 속였냐 그러는 겁니다. 뭘 속여? 맞잖아요. 돈 못 버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나 너보다 잘 번다. 그러니까 잘난 척 그만해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동서, 나 동서 속인 적 없고 동서가 마음대로 나 무시한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동서가 한 게 잘난 척인 건 아나 보지? 제 말에 동서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해볼까? 내가 동서보다 돈 못 번다고 생각해서 나 무시한 거 맞지? 내가 얼마를 벌든 그게 왜 동서한테 무시를 당해야 될 일이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발끈할 일도 없지 않겠어? 동서가 이렇게 발끈해서 화내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나를 무시했다는 반증이지. 제 말에도 동서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아랑곳 않고 따지더군요. 어쨌든 형님이 저보다 돈 잘 버시니까 앞으로는 시댁 용돈 형님이 더 드리세요.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더 드려라 말라 하는지. 내가 왜? 나는 지금처럼 계속 드릴 거야. 동서는 동서 알아서 해. 우리 집은 우리 집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동서는 혼자 씩씩대더니 별다른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 만났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를 엄청 편하게 대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형님이라도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는 저한테 말도 잘 안 걸고 묘하게 어려워하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동서의 그런 태도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제 월급이 많든 적든 자기랑 뭔 상관이라고 자기 혼자 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돈 적게 벌면 무시해도 되고 돈 많이 벌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참 돈에 엄청 연연하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는 돈 잘 버는 사람 얼마든지 많고 못 버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월급 얼마를 내가 더 버네 못 버네로 재단하고 무시하는지. 어쨌든 앞으로는 그 알량한 자랑 안 듣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동서는 사람들 하나하나 자기보다 잘 버네 못 버네 줄 세우면서 금 나누고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고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짓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